Hello, it's m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대담 방송통신 혁신성장의 미래 진행을 맡은 조경희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삼석 방송통신 상임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방통위 상임위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공기나 물처럼 매일 사용하는 게 바로 방송, 통신,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네, 정말 이 방통위원이시면 사실상 방통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 많이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업상 네. 뉴스를 주로 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큐 프로그램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어떤 방송의 트렌드를 또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프로그램도 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역 채널도 많이 보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은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아끼고 또 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끔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채널 더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요즘 정말 계속해서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어떠신가요? 예, 보통 이제 1월이면 새 업무를 시작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통상 금년 업무는 지난해 12월이면 대략 계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보고 금년 1월에는 대체로 금년에 어떻게 이러한 어떤 새로운 업무를 잘 추진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쁜 시간 이렇게 네. 또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그동안 방통위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하면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네.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네, 여기에 이렇게 키워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네. 이제 뽑아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뽑아볼까요? 제일 앞에 있는 1번을 네, 보겠습니다. 1번 뽑아주셨는데요. 네.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저도 참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요즘 네.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업무도 컴퓨터 대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위원님께서도 좀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항상 휴대하면서 네. 수시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여러모로 참 편리한 스마트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사용률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해 6월에 퓨 리서치라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4%로 해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률도 96%로 해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사용해보는 그걸 소위 이제 얼리 아답터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마트폰 이용 그리고 인터넷 이용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알뜰폰이 등장하고 또 요금제도 상당히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가계의 통신 요금이 좀 네.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요금에 관련된 대책들도 좀 있을까요? 지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정 할인해서 요금의 25%를 이제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로밍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아시아 국가로 가면은 국내 이용료하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통신 요금을 대폭 경감하는 그러한 요금제들이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용자들께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게 바로 단말기 가격입니다. 지금 단말기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그 정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 추진 네. 중에 계신데요.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요금제 쓰십니까? 저는 이제 한 6만 원대 요금제인데요. 아, 네. 그걸 이제 한 25% 약정 할인을 하게 되면 네. 대략 5만 원대 초반을 이제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요금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도 따라서 그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방송과 통신이 좀 융합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좀 늘어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해야 하는 일들이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그 이용자들께서는 스마트폰을 통화용으로만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금융, 쇼핑,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 여행 이처럼 다양한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매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가 가장 필요한 필수 매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핸드폰, 스마트폰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이제 조사한 그 민원의 통계를 내보니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게 바로 휴대폰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인터넷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을 사고 그리고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과정, 그리고 요금을 이제 납부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다시 해지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이제 6월부터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법정위원회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걸 구성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 해주고 계신데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 국내외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좀 발생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좀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그리고 뭐 집에서 쓰는 각종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많은 정보가 대량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정부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지금 날로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정부에서는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책들 추진 중에 계신데요. 좀 앞으로의 좀 구체적인 계획들도 더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먼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즉 사업자한테 줘도 되는 개인정보가 있고 줘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가 있고 또 줄 때는 개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께서는 그러한 법규라든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기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잘 갖춰져 있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관련된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계기적으로 교육까지 제공하는 그러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개인정보 활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좀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고 또 지능정보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의 특징은 바로 데이터 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정보가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또 한 축으로 합니다. 이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때 바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걸 어떻게 또 산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지금 고민들을 함께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죠. 네. 네, 그럼 3번을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3번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번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이번은 인터넷 포털입니다. 네. 인터넷 포털, 저도 그렇지만 인터넷 서핑을 조금 무심결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인터넷 포털을 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외국계 포털 기업과의 형평성 또 차별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인터넷 공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공간은 개방성, 자율성, 창의성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제 하에서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포털상에서는 뭐 댓글 조작 문제, 그리고 검색어 조작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된 가짜 뉴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국내 포털이나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 간의 차별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문제, 이걸 또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좀 산진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좀 어떤 대책들 갖고 계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인터넷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초에 인터넷 상승발전협의회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논의기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터넷과 포털의 문제, 그리고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의 차별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작년 말에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으로 또 일부 필요한 경우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이제 했습니다. 네. 또 인터넷 발생하는 문제 중에 불법 유해 정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해법들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 이용이 많아지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유해 정보,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그러한 어떤 디지털 어떤 성범죄물들을 그리고 유해 영상물들을 이제 웹하드상에서 올리고 그걸 유통시켜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한 이제 조직들의 문제가 이제 좀 최근에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되겠죠. 이분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여러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년 동안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들 정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16명의 직원들께서 이 관련 업무를 해오셨는데 금년부터는 26명으로 인력을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영상물이 발견이 되면 조기에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일환으로 기존에 10일 이내에 차단 또는 삭제하던 그런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3일 이내에 지금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금년에는 24시간 이내에 피해자들이 요청할 경우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그러한 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는 법률 지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걸친 생활비 지원이나 다양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쪽으로 좀 문의를 하시게 되면 아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몇 번을 뽑아보실까요? 네, 이렇게. 5번 네, 이번에 5번을 네. 뽑아주셨습니다. 5번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네. 앞서에서 좀 이어서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허위 조작 정보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단어보다는 좀 가짜 뉴스라는 용어에 네네, 익숙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이 되면 미디어의 이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소위 가짜 뉴스는 선진국에서는 이걸 민주주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가 이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아세안 국가들도 현재는 이러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공동체의 그 불신을 초래한다. 이런 관점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와 분명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첫째는 이러한 가짜 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보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조율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우선 단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자율적인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단체가 또 주도해서 또 이제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들이 좀 규제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 정부는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좀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성범죄물 그리고 불법 유해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미국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약 0.1%가 약 80% 정도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1% 정도 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의 이 허위 조작 정보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그러한 이용자들을 좀 규제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는 그러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제도적인 조언, 지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모든 노력들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신뢰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의 공공성 또 공정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매체이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공론장이라고 그럽니다. 계층이나 지역이나 종교,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방송을 이용하고 방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공공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공영방송의 이제 사장 선출 방식, 이사 선출 방식과 같은 흔히 거버넌스라고 그럽니다. 이 거버넌스를 좀 더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의 이제 그 공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외부 세력들이 방송을 제작하고 편성하는데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즉 편성권의 독립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돼서 방송의 편성권에 대한 독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러한 정책들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하시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공영방송 수신료가 현재 2,500원입니다. 2,500원은 벌써 30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고 이러한 어떤 2,500원은 선진국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약 10분의 1 그리고 옆에 나라인 일본에 비해서도 약 5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또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일정 정도 또 수신료 인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는 공영방송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민들의 동의 하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녹색 한번 뽑아볼까요? 녹색을. 또 초록 색깔을 한번 뽑아주셨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이건 갑질 외주 제작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갑질 외주 제작, 네. 월급을 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좀 상식 밖을 벗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방송 외주 업체 이 갑질 논란인데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인데 경제에 적용해 보면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외주 제작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한류를 만든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한류와 그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러한 자부심 뒤에 많은 어떤 그 제작 스태프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외주 제작 스태프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 된다. 그래서 제작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제작 스태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또 두 번째는 외주 제작 업체와 이제 거대 방송사 간의 계약에 또 불공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지난 2017년 12월에 외주 제작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범정부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년 동안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작 스태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행자들 이런 분들하고는 그리고 이제 작가들 이런 분들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쓰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제작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밤샘 촬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좀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최근에 두 가지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마는 독립 창작자라고 그래서 외주 제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가분들 또 그리고 스태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외주 제작 환경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을 거기에 담아냈습니다. 현재 정부는 큰 방송사들과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대책들 마련해 주셨는데 이 외주작 시장에 프리랜서들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주 제작 스태프들 그리고 프리랜서는 큰 방송사에 비하면 상당히 힘이 약한 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표준계약서에 이분들의 제작 스태프들, 작가를 비롯한 이 프리랜서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도록 그리고 그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데 첫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창작자의 인권선언문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독립창작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방송사업자들이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선언적인 조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독립창작자들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분들 이런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드 토크를 조금 네. 이어나 가봤는데요. 조금 아쉽거나 답변이 좀 부족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되고 또 투명해지고 공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앞서 말씀하셨던 외주 제작 스태프라든가 또 독립 창작자들 이런 분들의 권리가 좀 더 향상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리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우리 방송통신계에도 보면은 외주 제작 업체 그리고 통신 시장으로 보면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있는 분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그분들이 일한 그 뭐랄까 보상을 제대로 받는 그러한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키워드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요, 좀 더 자유롭게 네.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넷플릭스 등 이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기업의 규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는데요. 네.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기업들은 지금 국내 법들을 다 이제 잘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터넷 기업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러한 어떤 기업들은 지금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콘텐츠 중에 유해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콘텐츠를 유통시켰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 모니터링과 조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규제를 하고 또 저렇게 큰 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빠져나가게 하느냐. 그게 이제 소위 인터넷 기업 공간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정부에서는 특히 이런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 법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어서 국내 대리인을 주도록 해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된 그런 사안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조사와 제재를 지금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국내에서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고 또 광고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법규를 개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방통위든 정부의 노력으로 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개선된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글의 경우는 현지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또 제재한 경우가 있고요. 작년 초에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습니다. 즉 사업자들하고 협의해서 바꾼 게 아니라 임의로 바꿔가지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이용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사안을 조사해서 페이스북에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페이스북 쪽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지난해 이제 중반에는 이런 외국계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 KT나 SKT 여기에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페이스북이 국내 SKB나 KT에 대해서는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요즘 아이들의 정말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네네. 유튜버를 굉장히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자녀분이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네. 위원님께서는 좀 밀어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근데 유튜버는 이제 1인 창작자의 한 유형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자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이랬을 때는 자녀의 그 선택에 저는 맡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유튜버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제 CJ에서 운영하는 다이아 TV라든가 다다 스튜디오 이런 매체처럼 1인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이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면 지상파로 간다거나 케이블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튜버라든가 또 국내 아프리카 TV라든가 다이아 TV 같은 1인 창작자로 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윤 의원님께서는 1인 미디어에 좀 직접 뛰어드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요즘 정치인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셀럽들이라고 그러죠. 각계에 있는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1인 방송을 지금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체 이용 환경 기술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개인이 그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직접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이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저도 1인 방송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좀 어떤 내용으로 하면 어울리셨을까요? 아직 뭐 아이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이나 통신, 인터넷 같은 최신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소개하고 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은 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를 좀 많은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언젠간 좀 먼 훗날에 1인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앞서 키워드 토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 정부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많이 훼손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개월 동안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정부가 개입했다 하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과 통신 분야의 가불관계 청산입니다. 약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 스태프라든가 프리랜서 작가분들 그리고 외주 제작사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 간에 이런 차별 규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성과를 좀 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미디어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위원회다 보니까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산업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최근에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윤 위원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통위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한류를 대표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전후방 효과, 인접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제도 개선 문제들이 지금 제도는 좀 도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어떤 그 독립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방송통신 분야의 가불관계 문제, 그리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 간의 규제를 차별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어떤 이슈화는 되어 있는데 이걸 법으로서 이제 안착시키지는 지금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관련된 문화들이 이제 바뀌어야만이 정작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금년에는 좀 정책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네. 방송통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님께서는 방송과 이 통신에 관련된 일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간다면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신 걸까요? 처음 이제 국회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게 1996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횟수로 보면 한 23년 정도 국회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고요. 방통위원 되기 전에는 대학에서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으로서 지금 조금 있으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23년 정도 정책과 행정 그리고 학교에서의 연구 뭐 이렇게 일관되게 활동해 왔습니다. 네, 정말 23년이라는 정말 한결같이 긴 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상임위원에게 방통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원님에게 방통이란 무엇입니까? 뭐 방통은 뭐 저한테는 제 인생이겠죠. 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방송이나 통신과 무관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과 통신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상당히 트렌디한 영역입니다. 즉 빨리빨리 변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는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23년 동안 한 길을 걷다 보면 좀 힘드셨을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방송의 경우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들이 계시고 또 방송 보도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이런 분들의 많은 입장을 좀 달리해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통신 쪽은 경제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죠. 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요금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대리점 간의 또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당연히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잘 다뤄야 되는 특히 이제 국민의 입장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안들을 잘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방통위가 참 많은 일들 하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됩니다. 또 구삼석 상임위원님에 대한 궁금증도 또 생기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상임위원님의 깊숙한 부분까지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해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네,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을 넣어주시고 제가 조금 손을 못 움직이게.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몸풀기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소 거짓말을 안 한다. Yes or no?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안 한다 쪽에 좀 Yes라고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Yes일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긴장되진 않으십니까? 약간 긴장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소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예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몸풀기를 마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이름 좀 날렸다. Yes or no? 예스로 하겠습니다. 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표정이 평온하신데요.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번에도 아닌 네. 것으로. 네, 아닌 네. 것으로 그럼 반대로 나왔는데. 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릴 때 어떤 소년이셨어요? 뭐 개구장이었죠. 그래서 잠깐 손을 빼고. 네. 동네 사람들은 또 이제 다 알아보는. 네.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셨네요. 지금 굉장히 차분하시고. 어릴 때 개구장이었고요. 네. 학교 다닐 때 차분했고요. 지금은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좀 정책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좀 꿈꿔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 때 그 정치외교학과로 간 이유가 정부 사이드에서 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갔던 거고요. 다만 뭐 지금처럼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했죠. 다만 이제 국회로 갔던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지금 일은 잘 맞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예, 뭐 저하고 잘 맞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통신이라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해보면.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차분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손 다시 걱정.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 잘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솔직히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너무 힘들다. Yes or no? 이건 예스입니다. Yes라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힘들다고 Yes라고. 이번에 왠지 진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올까요?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네, 어떻게 나올지. 하실만 한 걸로. 네. 예, 할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많이 힘들진 않으신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일을 즐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좀 긴장을 하셔서 계속 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정말 예스가 나오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조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긴장 푸시고요. 나는 더 큰 꿈이 있다. Yes or no? 예스로 하겠습니다. 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긴장이 푸셨으면 진실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올까요? 진실. 진실이에요? 네, 좀 더 큰 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꿈 갖고 계실까요? 어떤 이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보다도 뭐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직도 그렇고 항상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 나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저의 모습 기대하면서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의 위원님의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이 마지막 질문까지 마쳤는데요. 어떻게 진실 토크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당황스러운데 뭐 잘 이해를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긴장하셔서 마지막에 좀 긴장이 풀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덧 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제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제 살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유익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그런 책무를 잘 수행해서 국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또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집 대담 방송통신 혁신 성장의 미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쥐